네, 여러분 저희 2021년 국가직 9급 회계학 해설 강의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는 회계 원리를 했고요. 또 세무직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회계학 해설 강의도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평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국가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방직을 또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저처럼 푸셔야 돼요. 저처럼 써야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요. 어쩌면 세이브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강평은 실제 시험이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하면서 내용 설명을 조금만 곁들여 볼게요. 그래야 혹시 이제 지방직 공부 준비하시는 분도 도움이 되실 테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을 좀 해보면 되게 무난했어요, 여러분. 무난했어요. 일단 제가 늘 수업할 때 얘기하지만 저희 회계학 같은 경우에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일단 시간 오래 걸리는 걸 제외하고도 두 가지 유형 때문에 한 두 개 정도는 틀릴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 문제들이 있어요.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 문제는 그걸 맞춰도 거기서 시간 썼기 때문에 뒤에서 틀리게 세팅된다고요. 그래서 보통 두 개 정도는 못 푼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난이도가 쉬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듣도 보도 못한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원가위 같은 경우에 우리 표준원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직접 너무비 직접 재료비 나오는데 이번에 고정제조 간접비랑 변동제조 간접비 나왔거든요. 이게 좀 어려웠죠. 이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사실 수험생 평균적으로 볼 때 합격권에 있는 학생도 합격권이 아닌 분들도 아주 좀 부족한 분들도 사실 고정제조 간접비, 변동제조 간접비, 표준원가를 학습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건 안 풀어도 그건 틀리셔도 당락에는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 것들을 시간 내에 정확히 다 맞추셨다면 충분히 합격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 자체는 전년 대비는 뭐랄까 무난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네 1번 문제는 우리 재무회계 의의가 나왔어요. 우리 이번에 시험이 신기한 게 1장에서 보통 한 문제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1장에서 두 문제나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단 난이도는 합니다. 보시면 네 회계정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일단 2번 3번, 4번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 있는데 1번은 여러분들이 혼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번. 왜냐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일반 목적 재무 보고는 누가 작성합니까? 경영자가 작성하죠. 경영자가 제공한다고요. 근데 제가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일반 목적 재무 보고는 경영자가 작성하지만 경영자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에 의존하지 않는다. 왜? 경영자는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 일반 목적 재무 보고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냥 회계 정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경영자도 회계 정보를 보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정보가 있고 내부 정보 이용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영자에게 제공하는 회계 정보도 있을 텐데 지금 경영자는 회계 정보 중에서 당연히 내부 정보 이용자의 수요자도 돼요. 수요자는 아니다 그러면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맞으려면 회계 정보가 아니라 일반 목적 재무 보고가 돼야 돼요. 괜찮죠? 하지만 다른 것들이 워낙 명확하게 쉬운 문구였기 때문에 득점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2번 보시면 2번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인데 여기 써놨죠 제가 중보다는 조금 상보다는 조금 쉽고 그래서 제가 중 플러스로 기재를 했는데 사실 이 감가상각비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기중에 취득하거나 기중에 처분하면서 감가상각비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고 감가상각비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주로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수합계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연수합계법 문제가 나왔어요. 시점만 파악을 정확히 하시면 맞힐 수 있는데 일단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이렇게 가겠죠? 중간에 12월 31일이 있고 여기가 X 1년일 거예요. 또 여기 6월 30일까지 1년 감가상각 하겠죠. 7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그럼 여기 또 12월 31일까지가 있을 거고요. X 2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쵸? 아직 안 끝났죠? 그럼 여기 또 6월 30일까지 가고요. 여기까지가 어떻게 돼? 12월 31일에서 X 3년이겠죠? 시점 파악해야 되니까 실제 시험에서 이 정도는 가볍게 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거 그리는데 몇 초나 걸린다고요. 그쵸?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 X 4년이 시작되겠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용의 수가 4년이고 연수합계법이니까 10분의 4 삼각률 쓰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삼각률 써요? 10분의 3 쓸 겁니다. 괜찮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씁니까? 10분의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분의 2 쓸 거 아니에요? 그럼 x 4년은 12월 31일까지니까 7월 1일부터는 못 써요. 그 다음 삼각률인 10분의 1 쓸 거고, 문제에서 x 4년도의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으니까 요만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 문제에서 실제 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림 당연히 그려보셔야 돼. 그럼 우리 취득원가가 120만 원이고 연수합계법이니까 잔존가치를 고려하죠? 잔존가치 2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됩니까? 삼각률이 10분의 2니까 10분의 2가 아직 x 2년도에 6개월 남았으니까 12분의 6. 그 다음 또 뭐 해주시면 돼요? 여기 120만원 빼기 20만원 한 거에다가 뭐 해주셔야 돼? 요거 지나면 10분의 1의 삼각률이 시작되니까 10분의 1 나머지 기간 12분의 6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요 정도. 사실 이번 시험에서 계산 너무 복잡해. 그건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계산 복잡한 문제도 없었어요. 좋아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해결하시면 삼각비는 15만원 나오고 답은 2번 되겠죠.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 현금흐름표 영업활동 현금흐름 직접법 나왔는데 난이도 하예요.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거의 한 20초면 풀으셔야지. 그쵸? 직접법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냥 다 옮겨 적으면 답이 나온다고 그랬죠. 다 옮겨 적으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험에 이 직접법 문제가 뒤에도 또 하나 있어서 2개가 나왔는데 직접법 문제가 나오면 맞히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보시면 네, 매출액 80만원, 현금 유입액 60만원, 단기 대손상각비가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다 옮겨 적는다. 매출액이 여기 80만원이요. 매출은 대변한 거니까 대변에 잡으면 되고요. 현금이 유입됐대요. 그럼 여기 쓰면 되겠죠? 차변에 현금 60만원. 문제에서 뭐요? 손상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이걸 모르겠대. 그리고 자료를 봅시다. 자료 보면 기초 대비 기말의 매출채권이 5만원 줄었죠. 어머! 매출채권이 줄었네. 그럼 여기다 쓸까요? 매출채권 5만원 감소. 그 다음에 손실충당금. 자산의 차감 계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실충당금은 대변 계정인데 변동이 없죠. 그럼 쓸 게 없네. 대차는 맞아야 된다고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대차를 맞추면 손상차손이 나오게 되겠죠. 계산하면 손상차손 얼마 나와요? 25만원이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풀이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걸요. 저는 이렇게 풀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4번이요. 4번을 만약에 내가 좀 고민했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러시면 안 돼요. 4번 같은 경우엔 사채 발행 비교한 거죠.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의 특징 물어봤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금 이건 이론 설명하는 거고 여러분 시험장에선 이걸 그리진 않겠죠. 액면 발행하면 어떻게 돼? 사채가 이렇게 가니까 특징이 뭐였죠?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동일하고 장부 금액은 변동이 없고 이자 비용은 변동이 없고 상각액은 없다. 이건 뭐예요? 할인 발행이죠. 할인 발행은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크기 때문에 장부 금액은 점점 커지고 장부 금액은 액면 금액보다 작고 장부 금액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점점 커지고 또 뭐 상각액도 점점 커지고. 그쵸? 이건 뭐예요? 할인 발행이죠. 할인 발행은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기 때문에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크죠. 이게 액면 금액이니까 액면 금액이 발행 금액보다 작고, 즉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크고 사채의 장부 금액은 점점 작아지고 사채의 장부 금액이 작아지니까 이자 비용도 작아지죠. 근데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도 상각액은 매기말 증가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하나 더 뭐 있어요? 사채 장부 금액은 액면 발행을 하던 할인 발행을 하던 할증 발행을 하던 만기가 되면 어떻게 돼? 액면 금액과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만 떠올랐다면 문제에서 그걸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일단 4번이고 무조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할인 발행을 하던 할증 발행을 하던 둘 다 상각액은 무조건 증가하니까
근데 여러분을 좀 힘들게 했을 게 1번이 좀 어렵죠. 1번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보시면 채권을 발행할 때,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 현금 흐름을 발행 시점의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 평가하죠.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 현금 들어오고요. 사채 발행되게 되죠. 요금액만큼. 근데 거래 원가가 존재해. 역사적 원가라면 자산은 거래 원가를 가산하고 부채는 거래 원가를 차감하잖아요. 그럼 거래 원가만큼 사채 장부 금액이 줄어든다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회계 처리해 보세요. 거래 원가만큼 현금이 나가면서 사채가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요 금액이 미래 현금 흐름과 일치하는 이자율을 뭐라고 그래? 그게 유효 이자율이라고 하죠. 그건 아시죠? 채권의 장부 금액이 낮아질수록 적용되는 이자율은 올라가고 채권의 장부 금액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이자율은 낮아진다고요. 그럼 이거 경우보다 이 경우에 장부 금액이 떨어지니까 적용되는 이자율은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쵸?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의 관계, 일반적으로 거래 원가가 없다면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 동일하지만 거래 원가가 있다면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 다르다. 그 개념 공부했던 거 기억하셨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여러분 4번이 너무 명확한데 고민 안 하셨어야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5번 보시면 5번 유형 자산의 일괄 구입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하예요. 심지어 토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건물에 물어봤어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출제하신 분이 하우 나 똑똑한 거 아니야? 어떻게 건물에 물어봤지? 다른 애들은 토지 물어보는데 이랬으면 진짜 어이가 없죠. 보시면 지금 토지를 구입했는데 위에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토지 위에 있는 창고 건물을 뽀갠대요.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데까지 들어간 돈은 다 토지에 들어가고 건물은 정말 건물 짓는 데 들어간 것만 건물의 취득 원가에 들어간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주의사항 뭐였죠? 토지의 정지 비용은 토지에 들어가지만 토지 굴착 비용은 건물에 들어가죠. 그래요. 자 그럼 보기가 나와 있는데 건설 중 자산 물어봤는데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건설 중 자산이겠지. 사실 건설 중 자산으로 하나 건물로 물어보나 똑같아요. 그럼 보시면 일단 얘네들은 당연히 다 안 들어갈 거고 건물 짓는데 들어간 돈만 건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얘 들어가야 되고요. 굴착 비용 얘기했죠. 얘 들어가야 되고요. 또 뭐요? 요거 들어가야 되고요. 요거 들어가야 되는데 요것도 이게 뭐야? 예? 건설재 구입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이거 뭡니까? 금융비용 자본화, 차입원가 자본화잖아요. 차입원가 자본화를 계산은 어려워하시더라도 개념은 아셔야 되잖아? 이게 뭡니까? 건물 짓는데 돈 빌리는 바람에 현금 100원 나가면서 이자 비용이 100원 나갔대요. 건물 짓느냐고 돈을 빌려서 어쩔 수 없이 이자 비용이 나갔대. 그럼 건물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비용 처리하면 건물은 아직 짓지도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오는데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 비용을 대응시켜주기 위해서 이자 비용 어떻게 100원 취소하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100원 대체시키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차입원가 자본화. 그럼 요 금액도 당연히 건물 어디? 건설 중 자산의 취득 원가에 들어가야겠죠. 차입원가 자본화의 계산은 못하더라도 개념을 안다면 충분히 더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더해주시면 답은 2번 8350원 나올 거고요.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6번. 개인적으로 6번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 다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무 쉽게 낸 거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 재평가 손상까지 공부했었는데 건물의 재평가도 아니고 토지의 재평가가 나왔죠. 하 중에서도 하예요. 보시면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평가 모형을 쓰고 토지를 취득했대요. 그럼 이건 뭐 어렵지 않죠. 100만 원에 취득하고 나서 이렇게 가는데 X1년 말에 공정가치는 90만 원이래요. 재평가 모형 같은 경우엔 취득 원가보다 밑에 있을 땐 뭐 당기 손익에 반영하고 계정명은 뭐 재평가 손실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 연도에 105만 원 됐대요. 그럼 어떻게 돼?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재평가 손실로 인식했던 부분만큼은 당기 손익의 재평가 이익으로 반영해주고
취득 원가를 뚫고 올라가는 부분은 재평가 잉여금으로 OCI에 반영하죠. 괜찮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습니까? 재평가 이익이랑 재평가 잉여금 물어봤으니까 요거 10만원? 요거 5만원 아니겠어요? 이런 건 당연히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시산표의 자기검증 기능이 나왔어요. 이번 시험은 시산표를 좀 주로 많이 물어봤죠. 두 개나 물어봤으니까. 시산표의 자기검증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번에 제가 단기 특강 했는데 단기 특강 유형 2번이 시산표 자기검증 문제였잖아요. 죄송해요. 저만 그렇잖아요. 유형 2번이 시산표의 자기검증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차가 안 맞아야 시산표에서 확인할 수 있지. 대차가 맞으면 시산표의 자기검증 기능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서 문제를 보시면 시산표를 통해서 자동으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를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시산표에서 자동으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대차가 안 맞아야 된다고요. 근데 기억만 차변에 80만원, 대변에 8만원에서 대차가 안 맞고 나머지는 대차가 다 맞아요. 그럼 시산표에선 못 발견한다고 그랬죠. 답은 1번. 괜찮죠?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엔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10초야 10초.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짜로 쓸 게 없다고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 지금 7번 같은 경우엔 쓸 게 없어요. 그쵸? 실제로 시험장에서 저만큼 제가 지금 칠판에 쓰고 있는 요 정도만 끌적여서 문제를 풀었어야지 더 쓰면 그게 시간을 갉아먹은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도 시산표의 작성 원리가 나와 있는데 난이도 중이에요. 이거 제가 왜 중이라고 했냐면 그래도 저희 이번 국가직 회계학 시험에서 그래도 시간을 좀 써야 되겠다. 이게 좀 더할 게 많네? 더하기 빼기가 좀 있네? 하는 게 8번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한데 그래도 더하기 빼기 할 게 많아서 굳이 그냥 중에 넣어놨습니다. 자, 보시면 시산표, 수정호 시산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기초 이익잉여금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대차만 맞추면 되겠죠. 그럼 시산표를 다시 그려보는 거죠. 시산표를 보면 자산에 해당하는 애, 부채에 해당하는 애, 자본금, 그리고 여기 뭐야? 기초 이익잉여금, 그리고 여기 뭐예요? 수익, 여기 비용어죠? 이익잉여금, 기초이익잉여금을 물어봤으니까 기초이익잉여금 일단 대차를 맞춰서 이익잉여금을 구하면 그게 기말 이익잉여금일 거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을 빼서 기초이익잉여금을 구해야지. 그럼 이미 끝난 거죠. 시산표에는 시산표상으로는 이익잉여금에 올해 당기순이익이 가산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가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가산이 안 돼 있잖아요. 왜? 시산표를 찢어야 수익 비용 빼서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그게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거지. 시산표상에는 올해 당기순이익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쵸? 그럼 자산 보시면 자산은 현금 13만원 있고요. 재고자산 20만원 있고요. 또 자산 뭐 있습니까? 선급비용 7만원 있죠. 여기까지 했고요. 또 자산 뭐 있나? 자산 또 있나요? 미수수익도 있죠. 미수수익 5만원.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고요. 부채 좀 보겠습니다. 부채 보시면 부채는 매입 채무 일단 17만원 있고요. 괜찮죠? 그 다음 뭐 있어요? 미지급금 5만원 있고요. 그 다음 부채 뭐 있어요? 미지급 비용 있네. 미지급 비용 8만원 있죠? 자본금 지금 4만원 있어요. 그 다음에 기초 이익잉여금 이거 내가 구해봐야겠지. 수익 뭐 있습니까? 매출 12만원 있죠? 수익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또 뭐 있습니까? 비용에서 매출원가 10만원 있고 급여 5만원 있잖아요. 그럼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대차를 맞추면 기초이익잉여금이 나오게 되겠죠. 사실 이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문제 내신 분은 이렇게 한 대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꼼꼼히 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미수수익이 있는데 이자 수익이 왜 없어요 여기 지금? 미지급 비용이 있는데 다른 비용이 왜 없어 지금? 근데 그냥 이렇게 자료를 줬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요. 사실 그래서 좀 뭐랄까 꼼꼼하게 문제를 내신 것 같진 않아요. 좀 아쉬웠어요. 저 계속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시산표에 일부 금액을 줬다.
이러면 여기서 이자 수익 나오고 여기서 뭐 이자 비용 나온 거 비용 나온 거 고려해야겠지만 문제에서 이게 시산표에 풀이다 이랬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요 정도 더하고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더할 게 많아서 이 문제를 중해뒀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괜찮죠?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9번이요. 9번 매출총 이익률법 남아있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소매작업법은 조금 빡세하지만 매출총 이익률법은 거의 매번 나오죠.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구조고 문제도 어렵게 안 주고 뭐 여러가지 함정 같은 것도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 문제입니다. 그럼 매출총 이익률법 보면 보자마자 일단 재고자산 T계정은 그려야겠죠? 자, 지금 재고자산 T계정을 그려보면 기초가 25만원이래요. 25만원. 그 다음에 홍수가 발생해서 15만원만큼 남아있고 나머지는 없어졌대요. 일단 넘어가고 보시면 매입한 금액이 130만원입니다. 130. 올해 매출이 120이래요. 근데 매출총 이익률이 20%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1-20% 하면 매출 원가로 돌아가죠. 그럼 계산하면 매출 원가가 얼마 나와요? 이게 아마 104만원 나올걸요? 104만원 나와요. 그럼 역산하면 매출 원가가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59만원 나와야 하잖아요. 실제 59만원이 창고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홍수 때문에 15만원만 남아있다고 하니까 59만원 중에서 15만원만 남아있으니까 나머지 44만원 날라간 거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요 정도까지만 기재하면 돼. 이거 이상 내가 만약에 더 썼다. 뭐 잘못하신 거예요. 좋아요. 봤고요. 10번이요. 10번은 개인적으로 중이었습니다. 왜냐면 10번은 이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하시고 자본을 좀 그냥 간단하게 회계처리나 좀 외우고 현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이다 이러면 놓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문제 1번 보시면 자본 조정 나와 있는데 자 보자. 자본금 뭐야? 저한테 배우신 분은 자본금은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인데 주주와 회사와의 거래에서 똔똔난 금액이라고 그랬죠. 자본 잉여금은 뭐예요?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보는 금액이라고 그랬지. 자본 조정은 뭐예요? 이득 본 금액이래. 자본 잉여금은. 자본 조정은 뭐였습니까?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실 본 금액. 그럼 땡이라고 그랬죠 제가. 왜? 자본의 임시 계정줄도 자본 조정에 들어간다고 그랬다고요. 그럼 보시면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자본 조정은 자원의 차감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자본금이나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누적정 적립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자본의 차감 성격을 가지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본 조정에는 자본의 플러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복합금융상품에 나와 있는 뭐 전환권 대가 같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누적적 적립금은 아니지. 자본잉여금에 무슨 누적적 적립금이 들어가요? 누적적 적립금은 이익잉여금에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근데 좀 애매하시죠? 거기다가 2번 같은 경우엔 상환호 선주가 나와서 좀 헷갈렸을 거예요. 상환호 선주의 포인트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상환호 선주는 이걸 부채로 분류할 건지 자본으로 분류할 건지가 포인트라고 했는데 상환호 선주 같은 경우엔 발행자가 현금 지급 의무가 있으면 부채로 분류하고 현금 지급 의무가 없으면 자본으로 분류한다고. 요건 좀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제가. 그죠? 그리고 여기 뭐 현금 지급 의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발행자가 상환을 해줘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 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했었죠. 보세요. 보유자가 투자자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발행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대. 이거에 해당하네. 그럼 현금 지급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로 가야겠네. 뭐래요?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럼 부채로 가겠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죠. 이게 그래서 조금 까다로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10번은 자본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를 안 하셨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저도 조금 하긴 해요. 네, 3번이랑 4번 같은 건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은 특히나 기타 포괄 소득이 누계액은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 조정될 수도 있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고. 그 맞는 소리죠. 요 정도 봤고요. 우리 11번 보겠습니다. 국가회계 나와 있는데 재정상태표가 나와 있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서 얘기했던 게뭐 명확히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 난이도가 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보시면 어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나머진 다 묻고 명확하게 틀린 게 딱 뭡니까? 사회 기반 시설의 사용 수익권은 별도의 부채로 기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의 차감으로 기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많이 나왔던 문구기 때문에 다른 게 좀 헷갈리거나 하셨더라도 맞히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파생은 요즘에 기출로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책에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11번은 맞추셨으면 해요. 맞추셨을 거고요. 보고요. 12번 보겠습니다. 원가 문제가 나왔는데 원가 관리회계 기초 개념이 나왔는데 하죠. 너무 쉽게 나왔죠. 자, 보시면 지금 보시면 기초 원가랑 그 다음에 단위당 가공 원가를 물어봤는데, 여러분 기초 원가가 뭐죠? 기초 원가가 이게 DM 직접 재료비랑 DL 직접 노무일 더한 거고, 우리 가공 원가가 뭡니까? DL 직접 노무비랑 OH 중에 제조 간접비 더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럼 얘는 일단 지금 28,000원, 그 다음에 단위당이니까 4만원 이렇게 하면 나오고요. 단위당 기초 원가는 제조간접 가공 원가 보면은 변동 제조간접 원가는 6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죠.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총 생산량이 2만원에 기초한 거라면서요. 그럼 20단위에 기초한 것이라면서요. 그럼 20만원 나누기 2만원 하면 얼마 나옵니까? 만원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4만원 더하기 6만원 더하기 20만원 나누기 20단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건 10초짜리예요 정말.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실제 시험이었으면 요 정도 쓰고 끝이에요. 더 읽어볼 것도 없고요. 13번은 더 웃기죠. 이것도 한데 개별원가를 물어봤는데 개별원가 같은 그냥 기초 문제죠. 왜냐면 지금 예정 시간이 만 시간이라 줬고 배분을 물어봤어요. 그럼 만 시간으로 배부해주면 줄 건데 제조 간접 원가의 예정 배분을 물어봤다고요.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들의 리스트들이 쭉 나와 있어.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제조 간접 원가를 골라내면 되겠죠. 간접 재료비 제조 간접 원가죠. 공장 임차료 제조 간접 원가죠. 공장 감가상각 설비 제조 간접 원가죠. 판매 지고 이건 판관비죠. 제조 간접 원가가 아니잖아요. 공장 설비 보험료 제조 간접 원가죠. 광고비 판관비지 이게 어떻게 제조 간접 원가입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거 다 더한 걸 뭘로 하면 돼? 다 더한 걸. 지금 보면 예정 시간이 만 시간이니까 만 시간 나눠주면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봤고요. 14번이요. 개인적으로 14번도 어려운 문제죠. 왜냐면 사실 14번 같은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죠. 매번 나왔고 많이 훈련했기 때문에 당연히 맞추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은근히 14번 같은 건 실수를 진짜 많이 한다고요. 틀리면 안 돼. 좀 이따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틀려도 되지만 이건 틀리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많이 틀리죠. 왜? 실수한다고요. 실수. 왜 실수하는지 알아요? 회계 처리를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앞에 문제까지 지금 제가 풀이한 방법을 풀었으면 이미 시간이 몇 분 세이브가 됐어. 그럼 맞출 건 정확히 맞춰 주셔야죠. 그죠? 그래서 14번 같은 건 회계 처리를 해보셔야 돼. 자, 보시면 물론 회계 처리 안 하고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회계 처리를 해보셔야 돼. 그럼 보시면 지금 8월 1일 날 1년간 임대해 주기로 하고 임대 수익 다 잡아놨대요. 근데 올해 8, 9, 10, 11, 12 5개월은 임대 수익 잡는 게 맞지만 아직 7개월은 수익 잡으면 안 돼. 그쵸? 아직 임대 제공 안 했잖아요. 그럼 결산 수정 분계를 하면 임대 수익, 그냥 수익이라고 쓸게요. 수익 취소하고 뭐로 잡아놔야 돼? 선수 수익으로, 선수 임대료로 부채 잡아놔야 된다고요. 괜찮죠? 그럼 여기 들어갈 금액은 얼마입니까? 7개월이 들어가야 되니까 2,400원 곱하기 12분의 7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얼마 나와요? 여기 1,400원 나와요. 두 번째 보세요. 10월 1일 날 대여했고 아무것도 안 했대. 돈 빌려줬대. 그럼 나는 10, 11, 12 3개월 동안 이자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미수이자 오고요. 여기 뭐가 와? 이자 수익이 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만원 곱하기 4% 곱하기 12분의 3 하면 되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이것도 100원. 마지막으로 보험료. 지금 보면 보험료를 다 지급하고 다 비용 처리했대요. 안 돼. 11월, 12월 두 달만 실제로 보험 용역을 제공받았으니까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보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뭐? 이때 시험장에서 계정이 뭐였지? 뭐지? 뭐긴 뭐야. 보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그냥 자산이지. 선급보험료 계정 생각하느냐고 또 시간을 쓰면 안 돼. 그냥 용역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계정의 생각이 안 나. 그럼 그냥 자산이겠지. 다만 뭐만 취소하시면 돼요? 보험료라는 비용만 취소하시면 돼요. 얼마나 취소해야 돼? 전체 2년이니까 24개월 중에서 2개월은 썼고 22개월 남았잖아요. 24분의 22개월 취소해야겠죠. 계산하면 얼마 남아요? 2,200원. 이렇게 하고 보기 볼게요. 보기 보시면 자산이 2,100원만큼 증가했다. 자산 뭔데요? 요거죠. 자산 또 뭐 있어요? 이거요. 그럼 2,300원만큼 증가했네. 땡. 비용이 200원만큼 증가했다. 비용이 200원만큼 증가한 게 아니라 2,200원만큼 감소했어요. 땡. 3번 보시면 수익 어떻게 돼요? 수익이 1,400원 줄고 100원 늘었죠? 그럼 이것도 틀렸네.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 보세요. 비용이 줄었으니까 2,200원만큼 플러스, 수익 100원 늘었으니까 100원 플러스, 그리고 어떻게 돼? 수익 줄었으니까 1,400원 마이너스. 괜찮죠? 그럼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900원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이 답. 그래서 지금 혹시 이제 지방직 준비하셔야 되는 분은 이런 문제 꼭 한 문제씩 나오는데 자꾸 회계 처리 안 하려고 하고 시간 그냥 어떻게 빨리 하려고 그냥 눈으로 그냥 대충 보고 풀려고 그러니까 틀린다고요. 회계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1분을 좀 넘게 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15번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요.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 1장에서 배웠었는데 우리나라 기업을 보면 상장 기업이 있어요. 상장은 무조건 뭐 씁니까? IFRS 써야 되고요.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비상장 기업은 또 두 개로 나눠지는 거 알죠? 뭐와 뭐로 나눠집니까?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과 외부 감사를 안 받는 기업으로 나눠져요. 삼성전자, 해커스,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은 외부 감사 받나? 요 앞에 분식집. 그럼 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이 원칙이고요. 네가 원하면 IFRS 쓸 수 있어요. 얘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원칙이지만 네가 원하면 일반도 쓸 수 있고 IFRS도 쓸 수 있죠. 다만 뭐는 안 돼? 위에 있는 애가 이런 거 쓰는 건 안 돼요. 기억나시죠? 그럼 답이 딱 보인다? 몇 번? 2번이요. 지금 보시면 외부 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들은 IFRS 써야 되는데 아니야. 얘도 외부 감사 받고 얘도 외부 감사 받지만 외부 감사 받는 애 중에서 비상장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써도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좋아요. 근데 이건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게 워낙 명확해요. 다른 게 워낙 명확해. 그래서 답을 찾으실 수는 있으셨을 것 같아요. 2번이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괜찮죠? 봤고요. 이번에 저희 말문제를 보면 말문제가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지만 답되는 게 워낙 명확해요. 아니면 답되는 게 좀 이게 좀 헷갈리더라도 다른 것들이 워낙 명확해. 이런 게 많았어요. 두 개 이상 헷갈리는 문제가 이번엔 없었죠. 그랬어요. 자 보시면 16번이요. 이것도 현금흐름표고 직접법입니다. 이건 땡큐죠. 10초짜리 문제예요. 보시면 전 이런 거 싫어요. 그냥 현금흐름표로 푸는 문제인데 앞에 거는 영업활동 직접법 문제고 이건 현금흐름표 중에서 발생주의로의 전환 문제야. 이러면 말리는 거야. 그냥 다 똑같은 현금흐름표 문제예요. 보시면 현금 기준으로 수익이 50만 원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현금으로 50만 원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50만 원 들어왔겠죠. 매출 채권이 기초 대비 기말에 3만 원 늘었네. 그럼 여기 매출 채권 3만 원이요. 문제 보시면 웃긴 게 기말 선수 수익이 2만 원이래. 근데 기초에 대한 얘기가 없죠. 추정해야 되는 거야? 아니죠. 없나 보지. 기초는 없었나 보죠. 그래서 그냥 여기 선수 수익 기초 대비 기말에 2만 원 늘었나 보지. 쓰시면 돼요. 그럼 대차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 대차 안 맞는 게 뭐겠습니까? 발생주의로 인한 수익. 그게 뭔데요? 매출이겠죠, 뭐. 발생주의로 인한 수익.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답이 처해용하고 톡 튀어나온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또 현금주의의 발생주의로의 전환.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까지 쓰면 끝이에요. 완전히 앞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꾸 혼자서 범위를 넓히고 카테고리 분류를 많이 하고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자, 넘겨보시면 17번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이 나왔는데 이것도 조금 껄끄럽긴 한데 사실 요즘은 공선이 몇 번 저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푸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공선. 자, 일단 봅시다. 자, 문제 보시면 종합원가 계산이고요. 원재료는 공정 초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그렇구나. 보시면 기초제공품 단기 착수량, 단기 완성량, 기말 제공품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찾아야 될 게 뭐야? 공손 수량을 찾아야겠죠. 야, 이거는 여러분 눈으로 합시다. 기초 10,000, 단기 착수량 80만, 90만 개 있었는데 완성된 게 60만 개고 기말이 20만 개니까 80만 개잖아요. 10개, 10만 개 어디 갔어? 10만 개가 공손이겠죠. 그래서 10만 개가 공손이에요. 괜찮죠? 두 번째. 그럼 이제 그림 그려보면 돼. 보세요. 지금 기초가 10만 개 있었는데 요게 60% 진행됐대요. 그럼 단기는 40%가 진행됐겠죠. 그쵸? 올해 완성 수량이 60만 개지만 문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선입선출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완성 수량 중에서 10만 개는 기초께 되는 거고 올해 완성권, 올해 건 뭐만 고려하셔야 돼? 50만 개만 고려하시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올해 완성됐으니까 100%다 완성이 됐겠죠. 기말 몇 개 있어요? 20만 개 있는데 80% 완성이 됐대요. 이 80%가 얘는 100%. 여기까지 갔겠죠? 괜찮죠? 문제 보시면 언제 검사했대요? 50% 시점에 검사했대요. 그럼 이 시점에 검사한 거 아닙니까? 50%면 몇 개가 걸려 그럼? 이거랑 이게 걸리죠. 그럼 뭐 합격 수량이 70만 개니까 70만 개에 10% 정상 공손이니까 정상 공손 몇 개예요? 7만 개. 그럼 공손 전체 수량이 10만 개인데 정상 공손 수량이 7만 개니까 비정상 공손 수량 몇 개? 3만 개. 괜찮죠? 전형적인 문제예요, 사실. 좋아요. 자, 보시면 드디어 18번입니다. 18번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는 학생들도 18번 같은 경우에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정확히 이해 못하고 1차 합격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걸 냈어요. 되게 어려운데 정리를 해보면 일단 VOH 변동제조 간접비는 여기 AQ 여기 SP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SQ SP 와야 되는데 요 차이가 지금 능률 차이죠. 능률 차이가 지금 75,000원 분류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 갈 때 분리하니까 더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고정제조 간접비를 보면 지금 예산이 일단 2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Q, SP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SP는 각각 구할 수 있어요. SP 어떻게 돼요? 변동제조 간접원가 예산 150만원인데 기준조업도가 1000시간이니까 계산해주면 SP 얼마 나오냐면 1500원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1500원이에요. 여기 1500원이라고요. 괜찮죠? 같은 논리로 보면 지금 고정제조 간접 원가 예산이 200만원인데 1000시간이니까 여기 SP 얼마 나와요? 요거 2000원이라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요건 알아. 문제에서 줬잖아요. 실제 시간이 800시간이래. 여기 800시간이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요거 계산하면 120만원 나와요. 얘에서 얘 빼주면 얘 나오겠네. 왜냐면 불리한 차이니까 이거서 이만큼 더하는 게 얘 나온 거니까.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12만 5천원 나오죠. 그럼 역산하면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얘가 얼마? 역산하면 750시간 나옵니다. 그럼 여기 얼마? 똑같이 750시간. 그럼 이렇게 곱한 금액이랑 요 예산이랑 비교하면 되니까 조업도 차이는 얼마 나오냐면 50만원 분리 나옵니다. 좀 어렵죠. 그렇죠? 사실 대부분 학생들이 이 부분은 잘 공부를 안 하고 선생님들도 사실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뭐 아셨겠지만 어차피 이 정도는 다 같이 틀릴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19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나왔는데 이건 중이죠. 왜냐면 옳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19번. 자, 19번 보시면 첫 번째로 일반 유형자산 주민편의 시설은
우리 자산의 건설 원가나 매입 원가를 취득 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뭐가 빠졌습니까? 부대 비용도 가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보시면 무형자산 정률법이 원칙이 아니라 정액법이죠. 틀렸고. 3번 사회 기반 시설 중에서 유지 보수를 통해서 계속 현상 유지가 되는 애들은 감가상각 안 해도 되잖아요. 틀렸고요. 4번이 맞았죠. 근데 4번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퇴직급여 충당부채 어렵다 이럴 수도 있는데 앞에 세 개가 워낙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맞추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봤고요. 20번 재무비율 나왔습니다. 중인데 사실 재무비율 저희 시험에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ROE, ROA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나오면 많이 힘들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유동비율, 당좌비율, 재고지산 회전율, 매출세권 회전율 요렇게 조합해서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전 이거 이번에 단기 특강 했을 때 마지막 문제로 요거 비슷한 거 하나 풀었는데 요게 나와서 개인적으로 좀 안도했어요. 학생들 맞추셨을 것 같아서. 자 보시면 유동부채가 10만원인데 유동비율이 40%래요 400%래요. 그럼 이게 400%인데 유동비율이라는 게 유동부채 분모에 오고 분자에 모읍니까? 유동자산 오죠. 그럼 유동자산 얼마예요? 40만원이고 당좌 비율이 100%예요.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의 차이가 뭡니까? 분자에 유동자산이 들어가면 유동 비율이고 분자에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주면 당좌 비율이죠. 그럼 40만원 빼기 재고자산을 빼준 금액이 10만원 나왔을 때 100%가 나오려면 여기 10만원 나와야 되니까 여기 얼마 오면 되겠어요? 30만원 오면 되겠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균 처리기간 준 거 보니까 재고자산 평균 보유기간 준 거 보니까 회전율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회전율이 1년에 360일일 때 나누기 평균 보유기간 해도 회전율이 나오지만 어떻게든 나와요? 매출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 해도 나오지. 평균 재고자산 어떻게 구합니까? 기초재고 더하기 기말재고 나누기 2. 그럼 지금 기초재고자산이 10만원이고 기말재고자산이 30만원이니까 두 개 더하면 40만원 나누기 2하면 20만원. 여러분 실제 여러분 시험에서도 요 정도만 쓰는 거예요. 요 정도만. 그럼 이게 10입니다. 그럼 요거 매출원가 얼마 나와야겠어요? 200만원 나와야 10이 나오겠죠. 괜찮죠? 그럼 매출원가가 200만원이야. 매출액이 300만원이니까 매출 총이익은 얼마겠습니까? 100만원? 괜찮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봤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시면서 공부하셨는지 알아서 정말 제가 시험 전날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시험 날도 되게 걱정했고요. 문제 뜰 때까지. 근데 다행히 회계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으셨을 것 같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괜히 시간 많이 잡아먹는 문제 때문에 그거에 말려서 열심히 고생하셨었는데 뒤에 문제들 망치고 그럴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또 그런 문제도 안 나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